타이밍을 봐야 돼. 왜 이 시기에 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교섭을 염두에 두고 네. 북한이 선빵 때려본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한테 약속한 게 두 가지 군사적 측면에서 핵실험 추구 안 하겠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은 안 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에게 나는 트럼프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걸 트럼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핵실험 추가하지 않고 있고 너무 극초음속이지만 IRBM 쪽으로 하고 있다. 저 다음에 트럼프를 만나게 되면 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측면이 있어요.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요. 지난 6일인가요?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KBS 기자가 그 내용을 뉴스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쯤 동해상으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첫 도발입니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에 3,000km에서 5,500km를 나는 중거리급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행 거리는 1,100km. 평양 일대에서 발사돼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도발 수위를 조절해 미사일이 미국령 괌기지 근처로 가지 않도록 연료량 등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고체 연료 기반 극초음속 미사일 개량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발사 후 단을 분리하고 낮은 고도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해 포착과 요격이 어렵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번 미사일은 단 분리가 있었고 최고 고도가 약 100km에 불과할 정도로 기존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비해 아주 낮았습니다. 또 음속에 11배인 마하 11 이상의 속도로 6분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3차례 시험 발사했는데 사거리가 짧거나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군은 추가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미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어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평양 외곽 발사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으며 미사일 탄두부로 볼 수 있는 활공 비행 전투부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99.8km까지 올랐고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1,500km를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미사일은 동해 공해상 목표의 가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 엔진부인 발동기 동체 제작에는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사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비행과 유도 조종 체계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험 발사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같은 무기 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것이라며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 체계로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공격적인 구상을 위한 것이 아닌 자체 방어를 위한 노력이라면서도 어떤 방어 체계도 뚫고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앞서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착한 군 당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KBS는 이번 미사일은 단분리가 있었고 최고 고도는 약 100km, 마하 11 이상의 속도로 6분간 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3차례 시험 발사했는데 사거리가 짧거나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북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제 발사는 지난해 시험 발사와 비교해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저 기자 리포트 중에 제일 마지막 이거 보면은 기술적으로 좀 더 진화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합참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도 보면은 지난해보다 미사일의 성능이 더 발전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장께서는 국방부 차관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거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마지막 멘트가 정확하게 제가 듣기로는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은 네. 진보된 것이 확실한 것이 이렇게 평가되는데 저는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새로 또 실험 발사를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난해 발사보다는 기술적 진보를 이뤘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이제 보통 이게 미사일 실험하고 나면 이게 재원이라든지 실험 결과를 세세하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국가들이. 네. 이건 좀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과시. 있죠. 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굉장히 길게 네. 그 발사 내용을 했는데 그중에 오늘 소개한 내용대로 이게 이제 초음속, 극초음속 관련돼 필요한 게 소재거든요. 소재공학이 발달해야 돼요. 미사일의 소재공학이 이제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재로 소재공학의 문제를 좀 많이 발전시켰다. 소재를 많이 발전시켰다는 문제 있고 또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또 비행 및 유도 조종 체계도 좀 개선해서 원하는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조정 기술을 발전시켰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레포트 기자가 조금 안 다룬 부분 중에 북한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죠? 1차 정점 고도를 발표하고 2차 정점 고도를 발표해요. 1차, 1차는 2차. 99.8km 올라갔고 네. 2차는 42.5km 올라갔다. 정점 고도가 두 개인 거죠. 네. 1차 정점, 2차 정점. 가다가 이렇게 상하로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장점이 뭐냐면은 고도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고도를 조정하고 또 속도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나 사드 미사일이 그것을 타격하는, 요격하는 기술에 있어서 그 고도를 조정하면은 또 속도를 조절하면 맞출 수 없다. 그 요리조리 피해버리면 그렇죠. 예. 그래서 해피 기동 요격 해피 기동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그 그리스 중동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저 이스칸데르라 그래요. 이스칸데르 미사일 러시아 개발한 그 기술이 접합된 것 같아요. 접합돼서 해피 기동 미사일 장거리 극초음수 미사일을 이제 과시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북한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네. 우리 합참이나 일본에서 주장한 걸하고 대비해 보면은 역시 조금 과장된 부분이 드러나요. 그 이미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탄착 지점은 일본하고 우리 합참이 밝힌 것은 1,100km거든요. 낙하 네, 지점이. 북한은 뭐 추적을 했으니까 정확히 그럼요. 나왔겠죠. 북한이 1,500km라고 발표했어요. 그럼 어차피 북한이 좀 자랑하려고 한 거다. 우리 합참과 일본이 발표한 것보다 떨어진 400, 지점이 400km. 400km 굉장히 큰 차이에요. 오차 범위가 걸리는 400km가 있고 우리 합참이 또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2차 정점 고도는 확인해 봐야겠다. 없는 것 같다. 정점 고도가 두 개라 했는데 정점 고도 하나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그 북한이 자랑한 거에 비해서는 합참은 굉장히 저평가했죠. 그러니까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타이밍을 봐야 돼. 왜 이 시기에 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이 타이밍은 지금 가장 세계적 차원에서 뭐 관심이 트럼프 취임일이거든요. 그렇죠. 1월 20일 놔두고 2주일 놔두고 샀다. 예. 선빵 때려봅니다.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교섭을 염두에 두고 네. 북한이 이 방어형인 걸 강조하면서 선빵을 때린 거다.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좀 진보는 이뤘는데 네. 좀 과장하는 내용으로 봐서 네네. 우리 합참과 일본은 가장 눈에 띄게 거짓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1,500km 떨어졌다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지금 잠깐만요. 그 그래픽을 보면은 지금 빨간 게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그거네요. 그렇죠. 북한은 1,500km 나라가 떨어졌다 했는데 네. 일본이 이게 굉장히 위성 추적이 정확합니다. 일본하고 우리 합참도 네. 뭐 엄청난 세계적인 어떤 네. 추적 기술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합참에서도. 제가 합참에서 수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나옵니다. 낙하 지점은. 네. 그 낙하 지점의 여러 가지 재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거는 뭐 400km 차이 나는 건 북한이 사거리만 이렇게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2차 정점 고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탄소 소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 자기들이 개선하고 보완한 것보다는 조금 과장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 저거 이제 계속 시간적인 그 순서 같긴 한데 어쨌든 6번째 빨간 게 지금 이제 최근에 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멀리는 가네요. 멀리 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의 물론 없어요? 단분리 문제가 네. 있는데 이미 북한은 그 사거리 문제는 많이 해결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극초음속을 보여주려면은 극초음속 날아가도 손상되지 않는 네. 소재의 발전
유도 장치, 조준 장치 발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합참부서는 저는 신뢰합니다. 우리 합참은 이런 부분에서 또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발표가 좀 일주일 늦어졌냐? 예. 우리 합참이 발표한 내용하고 네.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예. 또 우방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한번 다시 한번 2차, 교차 3차 검증을 검증하는 하는 과정이 있어서 거죠. 그렇지 아. 바로 실시간에 알 수 있는 재원이에요. 근데 왜 우리 국민들은 잘 시청자들 잘 아는데 어떻게 저걸 잘 알지 하지만 북한은 잘 알 수 있는 게 텔레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 끝에 텔레메트리 눈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 발사체로 계속 자원을 송신받아서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감시 정찰 위성들을 통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감시 정찰 위성이나 우리 정부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을 이 우방 국가끼리 갖고 있는 정보를 종합하면은 북한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거라는데 처음에 저거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400km 오차가 있잖아요. 네. 저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 날라오는 송신장치에서 북한이 좀 과장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사거리를 계속 늘려가면서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굉장히 요격 체제를 많이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여기서 오늘 또 보니까 2차, 1차 정점 고당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따드라든지 패트리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해상 요격 체제를 피해 갈 수 있는 네.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고 또 이번에 사거리 문제를 보면요. 네. 사거리가 고려하면 이거는 제주도라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중심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또 미국 일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유사시에 네. 미국과 일본이 또 우방 국가들이 한국을 지원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 또 병참 기지도 타격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우리 우방 국가에 유사시 한국 지원을 할 때 협박할 수 있는 그 핵무기를 탑재해서 우리 너들 공격하겠다 하면 반대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전략적인 메시지가 있고 이번에 자꾸 1차 정점고도 2차 정점고도 내세운 것은 우리 너들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는 또 대한민국 미국 갖고 있는 요격 체제를 벗어난 그 요격망을 뚫고 공격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근데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게요. 결국 유엔 안보리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놓고 지금 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유엔이 제 역할을 하냐? 유엔 무용물까지 이제 나오는데.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가 그때 러시아와 중국이 다 동참해서 14차례 정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했어요. 그러나 2018년 이후에 새로운 제재가 없거든요. 이거 당연히 새로운 제재가 지어지고 제재를 다시 강화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사실 이탈했고 중국도 상당히 그 유엔 제재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이런 국면에서 사실 유엔의 그 북한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고 북한은 그것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또 이런 걸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또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동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이죠. 이란에서 쏜 극초음속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 한 40km 정도 공중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체제는 이제 걸프 전쟁 때 검증이 됐죠. 네.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 깜짝 놀랐는데 80% 이상의 요격률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게 80%라는 건 20%를 놓친다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했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도 완벽하게 다 요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률의 문제인데 우리가 충분히 요격 체제를 패트리 체제를 갖고 있고 또 150km 이상 진짜 상상하기 힘듭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150km 되면은 그 공중에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 잡는 것이 사드 미사일이에요. 이걸 100% 요격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요격 기술, 요격 체제를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요격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요격 당했을 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과 군이 같이 하는 훈련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군에서는 요격 체제를 계속 강화해서 그물망처럼 잘 만들어 가야 되지만 그것이 100%가 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도 뚫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뚫리는데 그래서 그 확률을 조금 낮춰가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민방공 훈련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말 나온 김에요. 이게 중장거리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장사정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우리 북한이 많이 갖고 있죠. 한 40km 안팎의 장사정포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많이 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정포는 이 표적화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사시에 장사정표를 동시에 뭐 발사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네. 그것을 그 방사법 타격 시설 다 갖추고 있는데 조금 우리 국민들 좀 걱정을 덜어드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북한의 전방에 이렇게 길이 잘 안 나 있어요. 그 길이요. 그 군사적 도로가 네. 좀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좀 장비 이동이 좀 힘들어서 고정되어 있는 발사대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이 북한군의 여러 가지 장사정포를 위한 통한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한 대비를 제가 알고 있는 재래식 도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하고 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요번에 이제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왜 했겠냐? 시기를 봐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열흘 정도 있으면 취임하는데 이거 때문에 이제 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우리 MZ 세대들이 선빵이라는 말이 쓰더라고요. 선제 공격, 선빵이요. 네, 선제 네. 공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를 앞두고 발사한 것은 정치적으로 타이밍을 보면은 네. 좀 이게 결국 뉴스가 되고 트럼프에 보고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일본의 우방국가에도 우려를 표하고 다 하니까 뉴스가 되고 이러니까 이것도 당선자 신문이지만 트럼프한테 보고될 것이고 트럼프가 다시 북한을 한번 김정을 어떻게 다룰까를 생각할 거고 그렇다면 세 차례 정상회담했던 김정은에 대한 다시 생각에 대해서 김정은으로서 선빵을 때려서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을 보면요. 저게 2021년 9월 28일 처음 이제 쏜 거부터 시작해 갖고 2022년 그다음에 24년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쏜 거, 작년 4월 달에. 그리고 이제 2025년 1월. 최근에 이제 쏜 것까지 쭉 있는데 네. 결국 이거는 극초음속 IRBM 뭐 이런 것도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협상. 근데 이번에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이번에 발사한 내용이나 이게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게 있어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한테 약속한 게 두 가지 군사적 측면에서 핵실험 추가 안 하겠다. 추가 핵실험하지 않겠다. 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단계 ICBM이고 지금 그래픽은 ICBM은 안 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에게 약속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핵실험 추가하지 않고 있고. 중거리 미사일 정도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거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트럼프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걸 트럼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핵실험 추가하지 않고 있고. 뭐 극초음속이지만 사거리를 이렇게 IRBM이죠. IRBM 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ICBM을 안 쏜 것도 다 의도가 있다. 이런 그렇게 말씀이에요. 이야기하겠죠. 다음에 트럼프를 만나게 되면 내가 내가 트럼프 각하와 약속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 이 핵실험 추가 안 했고 하고 싶을 점 안 했고 네. 또 뭐 ICBM 발사하지 않았지 않느냐. 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측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이제 뭐 3년째 아닙니까? 3년째 접어드는데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희 KBS에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우크라이나 현지에다가 저희 스네트 파운드로 보냈어요. 예. 그 내용, 그 뉴스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남동쪽 러시아군 지휘소를 겨냥해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현지 시각 7일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격에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총참모부는 지난 하루 동안 쿠르스크에서 94건의 충돌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점령 중인 수드자에서 북동쪽으로 진격했다고 분석했는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막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수드자 등 6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적으로 진입해 영토 일부를 점령 중인 곳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완전한 수복을 공언했습니다. 때문에 협상 국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활을 건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6개월 안에 평화 협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기간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상황이 복잡해졌다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협상안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반발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좀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트럼프 당선인이죠. 지금 취임을 안 했으니까.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는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6개월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 과정의 이야기도 되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의 또 국제사회 영향력을 지속시키거나 줄이는 결정적 영향을 주면 특히 나토 국가들. 네. 아프간에서 미국이 나토 국가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철수했거든요. 나토 국가들에게 엄청난 군사적 신뢰를 잃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나토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마음대로 종전 협상을 진행시키고 한다면은 나토 국가로부터 신뢰를 잃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로부터도 신뢰를 잃게 되고 또 러시아에게는 또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24시간 안에 되는 선거 공약이었고 6개월도 굉장히 빨리 잡은 것 같아요. 6개월 하는데 사실은 지금 나토 가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토 가입은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이고 젤렌스키 정부라면 당연히 이후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 그중에 가장 핵심이 나토 국가 회원국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것 때문에 전쟁이 그렇죠. 일어난 거 아니에요? 러시아로 봐서는 그 막으려고 들어갔는데 그걸 허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입장 표명을 당선자 신분에서 내놓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고 러시아 편에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러시아 입장을 이해한다니까 젤렌스키 좀 놀랐겠죠. 저도 정말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KBS 기자진들이 용감하게 종군 기자처럼 가서 취재하고 와서 젤렌스키 입장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영범 팀장이 갔다 왔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젤렌스키가 좀 현실적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다 회복을 하는 그런 종전은 불가능할 거다.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종전 협상에서 나토 가입 문제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에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조치. 트럼프는 나토 가입 대신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평화유지군 주둔을 제안했거든요. 네.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고 또 이 평화유지군이 들어가려면 미국만 들어가는 거 국제사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평화유지군이라는 그렇죠.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 문제를 잘못 다루면은 아프간에서 이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미국이 잘못 다루면은 나토로부터 미국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신중히 해야 될 겁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약소국인데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인해서 그렇죠. 영토를 상당 부분 잃었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현상 유지해서 휴전해라. 그것도 좀 사실은 좀. 근데 지금 미국의 어떤 군사적 지원, 나토 지원에도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협상을 좀 유리하기 위해서 돈바스 지역에 많은 영토를 뺏기고 있는 소련에 점령당하고 있는데 쿠르츠크 지역에서 많이 땅을 점령해서 조금 교환 조건을 내세우려 했는데 러시아가 북한군을 동원해서 쿠르츠크 지역을 완전히 회복을 하겠다. 회복하고 나서 평화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부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이때까지 왜 싸웠느냐의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조금 젤렌스키 정부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게 거죠.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깊이 공부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전쟁이 발발은 쉬워도 종전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끝내기가 참 힘든 게 전쟁인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6.25 전쟁 때 보면은 사실 전쟁 개전 초기에 그렇게 험악했다 다시 진격했다가 일사후퇴에 밀려났을 때 모든 과가 이제 더 못 싸우겠다가 나갈 때 트루만 대통령이 결심으로 계속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 종전협상에 들어가서는 네. 국민들은 우리가 북진 통일한다는 게 굉장히 환호했는데 대통령은 고독하게 아는 거죠. 여기서 미군의 새로운 안전 보장 없이 참여는 우리가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한미 방위 조약을 추진하는 과정은 눈물겹습니다. 그 과정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젤렌스키는 6.25 전쟁 교훈을 잘 찾는다면은 어쨌든 나토 가입이든 향후 안전에 대한 보장을 나토라든지 국제사회, 유엔이라든지 미국으로도 받아놔야 되겠죠. 저희가 오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둘만의 전쟁이 아니고 북한이 이제 또 북한군을 파병을 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저희 KBS 취재진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무전 내용을 입수를 해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한 17초 분량의 북한군 음성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10명 안팎으로 이뤄진 북한군 조의 조장들이 군용무전으로 나눈 대화로 추정된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현재 그 동지들이 지금까지 계속 소방하는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새벽에 배고플 무엇 시신을 가지러 나갔다 오겠다. 내 결심은 이렇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낮에 개활지 전투에서 상당한 사상자가 나와서 어둠을 틈타 몸을 숨겨 움직이며 동료들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5일 현재까지 북한군 12,000명이 도착해 3,80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영토 탈환 작전을 본격화하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속출하는데도 러시아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러시아군 하급 지휘관들이 상부의 북한군 사상자 수를 줄여서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북한군 사상자가 뭐 수천 명에 이른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고 하는데 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북한군을 파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과연 저게 김정은 정권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체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체제 우리가 어려운 전문 용어로 뭐 내구력인데 버틸 수 있는 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노동당이 체제가 공급하는 기능이 마비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장마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체제가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 거죠. 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북측 지도자도 북한군을 12,000명 보내서 러시아의 전황,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바꾸거나 뭐 전세를 어떻게 역전시키는 이런 군사적 의미보다는 북한으로서는 그 파병에 따른 경제적 지원, 또 외교적 지원 이런 부분 제재 완화, 국제사회 제재를 무너뜨리는 네.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외교적, 경제적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뭐 이 피해에 관심 없을 거예요. 북한 위정자들은 네. 우리 국민들이 더 마음 아파할 것 같아요. 제가 저거 들으니까 그 크루츠크 지역에 3.8 개알지라는 게 그 진짜 2차 세계대전에도 많은 사상자가 나온 데거든요. 평지라면서요, 저기. 그 개알지에서 그때 러시아 그 지역에서 나토하고 스탈린 군대가 붙어서 몇 달 사이에 35만 명이 전사한 장소예요. 개알지가 말해서 피할 수가 없는 독일군하고요. 예, 독일군, 나치 독일군하고. 네. 그래서 개알지이기 때문에 피해가 많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는데 역시 개알지에서 많이 피해가 나고 네. 의무하고 피할 데가 없으니까 밤에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게 나오는데 너무 생생해서 눈물이 나네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3,800명 우리 북한군이 죽었다 그러면은 죽거나 사상을 했다 하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북한의 위정자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